자, 우리가 패스쿨링과 관련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 처음에 보면 패스쿨링을 위해서는 어떤 그 기후의 특성과 패스쿨링 테크닉들을 어떻게 연관 짓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그래서 보면 핫 드라이한 지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패스쿨링 기법들이 가능해요, 주로. 그 다음에 핫 휴미디한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 핫 휴미디한 조건에 속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패스쿨링 테크닉에 제한적인 적용을 받은 건데,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어떤 패스쿨링 방법 중에 하나는 컴포트 벤틸레이션. 다시 말하면 환기나 통풍을 통해서 우리의 쾌적감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 이거는 핫 드라이하건 핫 컴포트 하는데 어느 경우에도 다 적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거 가장 보편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 플러시를 벤틸레이션하고 연관해서 보지만 개념적으로 보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매스쿨링으로 분류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나는 본 거고, 매스쿨링이라는 건 뭐냐면 건물 안에 있는 추결 구조체가 일종의 히싱크나 히소스의 역할, 히싱크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실내의 어떤 쾌적 조건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여기에는 크게 보면 나이트 플러시 쿨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레디언트 쿨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야? 얼스 쿨링? 얼스 쿨링은 따로 있습니다. 얼스 쿨링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추결체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어떤 패스 쿨링을 하는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개념은 뭐냐면 이베퍼레이트 쿨링, 증발 냉각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핫 휴미드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냉방뿐만이 아니라 단순하게 공기 중에 습기를 제거해주는 제습만 가지고도 상당히 쾌적감을 회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디휴미디페이션에 대한 이런 형태로 패스쿨링 테크닉들을 구분할 수 있고, 과연 이런 것들이 사이클로메트릭상에서 우리가 기후적인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패스 수법들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느냐를 볼 수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뤘던 게 소위 패스쿨링 중에 컴포트 벤틸레이션, 보편적인 컴포트 벤틸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대표적인 사례를 여기서 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시카고 남부에 가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했던 로비 하우스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로비 하우스는 시카고의 남부, 지금 현재 시카고 대학이 있는 위치인데, IIT 밑으로 내려가면 좀 약간 흑인들이 많고 해갖고 좀 이렇게 으시시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내가 2, 3년 전에도 가봤더니 건물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고, 그야말로 굉장히 유쾌한 그런 건축 디자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서 보다시피 로비 하우스에서는 건물의 크로스 벤틸레이션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앞뒷면에 개폐 가능한 창들이 쫙 내려져 있고, 또 지금은 굉장히 돌출된 그런 수평 루버가 일사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여름철에는 굉장히 시원하고 쾌적한 어떤 그런 공간이 될 거다라는 게 이 평면 형태만 보고도 상상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카고라는 지역의 도시의 기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겨울에는 시카고는 윈디시티예요. 윈디시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도시야. 사실은 시카고가 미시간 호를 끼고 있는데, 그 미시간호가 거의 바다 같은 곳이거든요. 겨울철에는 눈도 많이 오고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도시이기 때문에 특히 춥게 느껴지는 도시가 이제 시카고다. 건축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센트럴 에어의 최고층 건물들하고 보면. 그런가 하면 이제 여름에는 비교적 상당히 위도가 아마 44, 5도 정도 위치가 되니까, 내가 공부하던 앤아버가 있는 미시간의 그 지역하고 거의 비슷한 위도에서 서쪽으로 자동차로 한 4시간 정도만 이동하면 시카고가 있기 때문에 자주 갈 기회가 있었고, 근데 여름에는 비교적 굉장히 쾌적한 낮에 해가 있을 때는 잠깐 덥지만 그 외에는, 그래서 사실은 충분하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이런 통풍만 잘 되면 실제로 에어컨디셔닝이 전혀 필요 없는 어떤 그런 기후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이러한 러비 하우스를 그런 컴포트 벤틸레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내부를 보면 약간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요즘 같아서는 굉장히 색깔이 어둡고 약간 클래식한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이 시대를 생각하면, 그죠? 시대를 생각하면 그래도 이해는 좀 되고, 요즘 같으면은 이런 어두운 인테리어가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컴포트 벤틸레이션이 핫 드라이하거나 핫 휴미드한 그런 모든 지역에서 어떻게 유용할 수 있는가라는 걸 설명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이트 플러시를 얘기하는데, 나이트 플러시는 분명히 바람을 이용을 해요. 바람을 이용하지만 원리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스 쿨링의 어떤 효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트 플러시는 반드시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해. 그 핫 휴미드한 지역에서는 활용하기가 더 힘들어. 일반적으로 핫 휴미드한 지역은 추결제 자체가 오히려 굉장히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름철 같은 경우는 어때? 바깥에 덥고 습하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이 그 콘크리트 구조체, 이런 아파트 구조체에 살고 있잖아. 그럴 때 그 답답함이 아마 더 가중된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실제로 핫휴미드한 지역에서는 절대로 그 헤비한 스트럭처, 그러니까 그런 재료보다는 라이트웨이트 스트럭처를 굉장히 권장한다. 그러니까 추결체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는 이제 활용 가능한데, 만약 그래서 핫 드라이한 지역에서 철저하게 이러한 나이트 플러시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나이트 플러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건물 내 충분한 추결체가 건물 내부에 인테리어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밤과 낮에 일교차가 일정한 온도 이상의 일교차가 있어야 됩니다. 낮에는 얘가 확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덥지만 밤에 해가 지고 나면 온도가 뚝 떨어져서 충분하게 시원해야만 이런 나이트 플러시 쿨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도가 밤에 온도가 뚝 떨어지는 기후적 특성이라는 건 뭐야? 핫 드라이한 기후에서 나타나는 거야. 사막 기후에서 나타나는 거야. 절대로 대기 중에 습기가 많은 습한 기후에서는 야간에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왜? 낮에 햇빛을 받았던 열기가 밤에는 레디에이션에 의해서 밤하늘에다가 복사 에너지를 쫙 방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습한 기후에서는 구름이나 이 수증기에 가려가지고 복사열을 발산할 수 없기 때문에 야간에도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나이트 플러시 쿨링을 하려면 적어도 낮의 온도하고 밤의 온도 차이가 아주 작게는 10도씩, 많이 나면 15도 정도까지의 충분히 일교차 온도가 있을 때 나이트 플러시 쿨링이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통 일교차가 10도씨 이상 일교차가 나는 건 언제야? 봄, 가을로. 아직도 요즘에는 낮에는 비록 여름 날씨같이 덥고만 하지만 밤이 되면 온도가 툭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반팔로 견디기는 좀 그래, 그죠? 그래서 야간에 온도 그런 정도 날씨면 나이트 플러시 쿨링을 하기가 굉장히 좋다. 근데 그 시기가 우리는 굉장히 짧고, 사실은 쿨링을 주로 필요로 하는 건 여름철에, 한여름철에 필요로 하는데, 한여름철에는 우리는 장마전선이 몰려오면서 대기가 굉장히 습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나이트 플러시 쿨링을 하려고 해도 야간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어떤 현상이 벌어져? 열대야 현상이 생긴다. 열대야는 밤이 됐는데도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의 외기온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현상이 돼버리면 찬 공기가 있어야 구조체를 충분히 식히고, 그래야 다음날 온도가 상승하려고 할 때 열을 흡수해가지고 히싱크로스 역할을 하는데, 그런 사이클을 반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나이트 플러시 쿨링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기후적으로 외기온이 온도차가 10도 이상 15도씨까지 온도차가 나야만 된다. 여기 80을 얘기하니까 30도씨 파렌하이트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습한 기후라 하더라도 적어도 일교차가 20도 F, 80도.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10도 이상의 일교차가 없이는 나이트 플러시 쿨링이 효과를 발휘하고, 이게 가장 적용하기가 좋은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유럽 국가예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 덴마크 이런 나라. 이런 나라들은 여름철이 굉장히 건조해. 그리고 다비도도 40도 이상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이트 플러시 쿨링이 굉장히 효과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건축물의 실내에 이런 추결체를 이용해가지고 나이트 플러시 쿨링을 이용해서 잘만 패시적으로 쿨링하면 거의 에어컨디셔닝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나이트 플러시 쿨링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추결체가 있어야 되는 거냐. 추결체 두께는 얼마큼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파스톨라를 배울 때는 어떻게 했어요? 파스톨라 배울 때는 낮에 햇빛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난방이 필요한 시기가 언제야? 밤에 해가 졌을 때 아니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낮에 저장한 열을 밤에 쓰고 싶은 거야, 추울 때 난방에. 그렇기 때문에 트러멀 시스템에서는 추결벽을 쓸 때 추결벽이 한 12시간 정도의 타임렉을 가지도록 그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일반 콘크리트나 조적벽이라고 했을 때 한 30cm 정도 두께의 추결벽일 때 이게 햇빛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열이 저장됐다가 이게 타임렉 효과에서 시간 지연이 일어나서 12시간 후에 이제 열을 필요로 할 때 실내로 열을 전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용하는 건데 이 나이트 플러시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때? 실내 온도가 상승하려고 하면 온도가 상승하려고 하는 건 벽이나 지붕이나 이런 데가 열을 흡수했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그 밤에 이제 온도가 차가워졌을 때 차가운 외기를 끌어들여서 다 플러시를 하게 되면 이 열을 다 배출시켜버리고 다음날 다시 온도가 올라가려고 하면 다시 열을 흡수함으로써 실내 온도를 안정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 추결체의 두께가 이거를 30cm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 에너지가 인텐시티 약하니까 살짝 저장됐다가 야간에 방출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면 되니까 두께가 기껏해야 뭐 5cm를 넘어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조적이나 이런 정도의 내부 그런 그 마감만 돼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추결체가 실내 공간에 얼마나 많이 노출돼 있느냐. 실내 공기하고 접촉을 통해서 열 전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추결체 면적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냐면 바닥 면적의 2배. 바닥 면적의 2배라고 그러면 바닥은 다 추결체로 그대로 노출시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벽이나 아까 러비하우스에서도 보면 옆으로는 전부 뭐로 돼 있어? 창으로 돼 있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시니까 바닥 면적의 2배로 확보하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바닥뿐만이 아니라 천장도 구조체를 노출시켜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아주 최신의 그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가보면 의도적으로 대표적인 게 그 아주 민헨에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건축물들 보면 무슨 제약회사의 그 헤드쿼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실내에 우리 천장 마감을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콘크리트 슬라브를 그대로 노출시켜버렸어요. 조명을 매달고 그럼으로써 추결체가 바닥 추결체뿐만 아니라 천장도 추결체가 노출됨으로써 나이트 플러시에 의해서 그 건물은 전혀 에어컨디셔닝이 없이도 충분히 쾌적한 건물로 이런 원리를 다 감안해가지고 설계한 거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기후적인 차이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관공서 건물이라 해도 너무 왜 우리는 모든 걸 다 이렇게 천장하고 바닥하고 다 벽도 인테리어라는 목적으로 마감을 통해 가지고 다 가리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실도 왜 무슨 뭐 직책에 따라서 다 칸막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좀 이렇게 그대로 노출할 수 있는 설계가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유리한지 이런 설명을 하고 그런 디자인을 좀 하자라고 설득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고지식한 그 개념이 전혀 바뀌지 않아서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들이 유일하게 반영되는 곳은 어디야? 요즘에 카페나 이런 데 가면 많이 이제 그런 면에서는 많이 달라졌어. 그지? 천장이나 이런 그대로 노출시켜갖고 차라리 까맣게 페인트 칠을 해버리고 이런 그 에어컨 그 실내기라든지 조명 같은 거에 매달아버리고 그런 사례가 많죠. 하지만 일반 건축물에서는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유럽에 가보면 오히려 일반 사무용 건물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대로 천장의 구조체가 노출된 이런 건물들을 설계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나이트타임 플러시를 하기 위해서 추결체 면적을 확보하려고 바닥 면적이 2배 이상 되려고 하다 보니까 천장 구조체도 이런 셀링 마감 없이 그대로 노출시켜버리는 이런 디자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뭐 그런 정도가 나이트타임 플러시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내가 잘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건축 그 환경 에너지를 강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세계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일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서 빌딩 폼서부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점점점 건축의 모든 디테일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사실은 에너지 환경적인 문제와 하나도 연관되지 않은 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디자인서부터가 굉장히 잘 돼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건축 열환경 계획 시간에 5년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강력하게 저는 이해시키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이 어떤 공간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특징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너무 이렇게 고지식한 측면들이 있는 거에 단편적인 얘기였어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왜 어떤 헤드쿼터 본사 건물이나 사무소 건물 같으면 굳이 천장 구조체를 노출시킬 수 없는 건지.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건 이해할 수 없는 무슨 소리야. 여기 어떤 분이 들어올 건데 천장 마감을 해야지.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표적으로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면에서 가장 경직된 게 이 정부 청사 건물일까요? 그죠? 정부 청사 건물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해요. 가령 우리가 벌써 몇 년이나 됐어요. 우리가 정부 종합청사가 세종시로 이사가지고, 그죠? 세종시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청사 건물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어떤 미래의 어떤 새로운 도시의 어떤 모형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청사를 만들어 놓고 정부의 각 부처가 다 이사를 갔어요. 나는 사실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과천에 있을 때에도 물론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과천에 있을 때 정부 종합청사 건물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의 어떤 그런 경직성 이런 거가 굉장히 좀 답답하게 느껴져서 이제는 뭔가 세종청사는 또 이렇게 고리목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건물들이 다 연결되고 옥상 정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가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종청사로 가게 되면 그야말로 공무원들의 의식구조가 바뀔 거고, 그죠? 자기가 생활하는 업무 보는 공간이 달라짐으로써 생각도 훨씬 더 열린 사고로 바뀌고 그러면서 야 대한민국에 변화가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이사를 다 한 다음에 세종청사를 한번 쫙 방문을 했어요. 으악하고 놀란 게 뭐냐면, 으악하고 놀란 게 건물은 도시도 새 도시고 건물도 새 도시인데 사람들이 근무하는 행태는 과천청사 있을 때 모습을 그대로 옮겨. 그래서 내가 보고서는 아니 이럴 수가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핑계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려면 가구, 퍼니처를 다 새로 바꿔야 되는데 레이아웃을 바꾸려면 그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과천에서 쓰던 퍼니처를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사실은 정부 청사가 바뀐다는 얘기는 오피스 레이아웃이 완전히 바뀜으로써 진짜 의식 구조까지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달라질 거를 상당히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처럼 아주 큰 틀에서의 그림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파이널 디테일까지의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건축가들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철학과 이런 가치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어떤 디테일에 대한 그런 이해들도 또한 갖고 있음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어떻게 다 정말 의도한 대로 만들어가느냐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껍데기 모양만 바뀌면 뭐해? 내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절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의 우리가 건축을 보고 아까 얘기한 그런 나이트 플러시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회 건물에 얘기하지만 호주에 있는 멜버른 제2청사 건물에 루프 스트럭처 있죠. 영국의 비아리에 있는 에너지 환경 연구동 건물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나이트타임 플러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콘크리트 커버처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천장에 그대로 노출시킨 다음에 조명을 넣어드리고 그 구조체가 낮에는 열을 흡수하고 밤에는 나이트 플러시를 함으로써 냉방 시스템이 없이도 충분히 쾌적한 그런 실내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을 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독일에 얘기했듯이 일부러 천장 마감을 하지 않았어. 그걸 그대로 노출시켜서 이게 매스 쿨링, 나이트 플러시 쿨링을 가능하도록 디자인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해가 없이 이거 건물이 마감이 아니겠지?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전혀 접근할 수 없는. 물론 기후적인 면에서 우리는 한계가 있어. 100% 나이트타임 플러시를 활용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충분히 나이트한 플러시가 가능한, 특히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아주 한여름이 아니고서는 충분히 일교차가 10도 이상 날 때에는 대부분이 이런 관공성어물이 이런 데 1년 내내 냉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충분히 이 나이트 플러시 쿨링을 가지고도 냉방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간편한 이런 장치가 다 있잖아요. 조금만 답답하다 그러면 다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 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있는데 이거 트는 거예요. 오히려 독일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레디언트 쿨링. 레디언트 쿨링도 설비적인 측면에서 레디언트 쿨링도 있어요. 최근에는 그 전체 로우 엑스지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레디언트 복사 냉난방이 굉장히 유용해요. 특히 유럽에서는 그럴 경우에 정말 굉장히 효율적인 그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한데, 그래서 내가 이것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잘 받아지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런 그 설비적인 측면에서의 그 레디언트 히팅 쿨링을 적용한 건물이 어디 있냐면 나주에 가면은 한전 그 사업 건물 새로 이전했잖아요. 그 건물에만 유일하게 지금 그 30몇 층짜리 오피스 건물 전체가 복사 냉난방으로 들어가 있고, 복사 냉난방을 열원으로 쓰기 위해서 지중열, 땅속의 열을 얻어다가 쓰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보일러나 칠러나 냉동기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에 뭐가 필요 없어? 쿨링 파워가 없어. 바로 이런 건물, 이게 친환경적인 건물이에요. 이런 걸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건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처음 적용된 게 그 나주에 있는 그 한전 사업 건물밖에 없는데, 그 건물에 처음에 현상 설계된 그런 개념을 도입한 게 누구냐면 그때 현상 국제 현상을 해가지고 그때 현상에 참여했던 사람이 참조 건축하고 했는데 엔지니어링 클라우스 데니스 교수님이라고 내가 잘 독일의 그 엔지니어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솔루션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국내에서도 내가 수없이 많은 그런 제안을 했지만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아쉽죠. 가령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복사 냉난방은 굉장히 유용한, 특히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커뮤니티뱅크 빌딩. 그것도 노만 포스트가 설계하고 데니스 교수님이 일부분 관여하다가 설계가 나중에 바뀌긴 했지만, 커뮤니티뱅크 빌딩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60층이 넘는 건물이 자연 환기가 가능한 그 내추럴 벤틸레이션 컨셉을 완벽하게 구현한 게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더블 스케일을 적용했고, 그 다음에 자연 환기가 되면서 냉난방을 해야 되니까 일반 에어 시스템이나 이런 방식으로 갈 수도 없으니까 거기는 레디언트 히팅 쿨링, 복사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건물에서 에너지는 일반적인 그런 초고층 오피스 건물에 비해서 에너지 차이가 40%밖에 안 돼요. 그거를 건물의 PC 두 대가 다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복사 냉난방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설비적인 측면에서 얘기고, 여기서 얘기하는 레디언트 쿨링에 대한 거는 패시브적인 측면에서의 레디언트 쿨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레디언트 쿨링은 이런 사막 기후에서, 선인장입니다. 사막 기후에서 이런 단지 건물인데, 이게 이 사막 기후에서는 밤에는 그 온도가 툭 떨어지고 또 밤하늘로 복사에 의해서 에너지를 엄청 뺏기니까 이 구조체 자체가 이런 지역에서 되게 매스브한 구조예요. 구조체 자체가 밤 동안에 아주 차갑게 냉각이 된다. 차갑게 냉각이 돼버리면 이게 이런 휴미드한 지역에서는 복사를 뺏기지 않으니까 이게 냉각이 안 돼요. 그 냉각되어 이런 레디언트 쿨링, 다이렉트 레디언트 쿨링을 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라이한 지역에서 많이 쓰는데, 그래서 밤에는 위에 바깥에 그 지붕이 다 열을 복사에 의해서 발산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가 낮에 해가 뜨게 되면 그걸 다시 날려가지고 햇빛을 막으면서 이게 충분히 냉각된 그런 구조체가 실내에서 열을 흡수해줌으로써 여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사막기후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용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한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저런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깝게 어떻게 보면 복사 냉각을 하는데 다이렉트 직접 하니까 그걸 다이렉트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선은 간접적으로 인다이렉트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다이렉트라고 이거는 분명히 이 출혈체가 있는데 실내에 더블 매스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열을 빼앗기만 하지 않고 단열이 돼 있고 그 바깥에 이제 외기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두고 이제 하늘을 맛보면 또 다른 마감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밤에는 어떻게 되냐면 복사열을 빼앗기게 되면 이 자체가 얘가 굉장히 차가워질 거라는 온도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도 12도 정도나 더 낮아진다고 해요. 대기 온도가 그러니까 화씨로 얘기했을 때 이쪽에서 화씨로 얘기했을 때 12도니까 가령 섭씨로 얘기하면 그거의 한 절반보다 조금 12도, 그러니까 6도, 7도 정도가 더 낮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온도에 비해서 지금 복사열을 빼앗기면 얘는 굉장히 차가워지는 거야. 열을 그러니까 레디에이션에서 에너지를 뺏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여기에다가 밤에 팬을 틀어줘서 공기를 계속 일로 끌어들이면 그러면 그만큼 공기를 여기서 빨아들이니까 이 틈새로 공기가 쫙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죠? 모여 들어오는데 여기를 통과하는 공기는 이 표면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 10도 정도 낮은 복사열을 뺏기는 낮은 온도를 유지하니까 여기를 통과하다가 연기가 계속해서 공기가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겠지. 공기가 차가워지는 공기가 돼가지고 들어오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깥의 공기를 그냥 직접 끌어들이면 덥단 말이야. 아직도 밤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사열로 빼앗겨서 온도를 낮춘 다음에 이걸 통해서 공기를 끌어들이게 되면 훨씬 더 낮은 온도의 공기를 끌어들임으로써 냉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다른 설비도 없어. 단지 하나 있는 건 이 팬 외에는 다른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방법에서 자연적인 어떤 열전달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복사 냉방을 하는 방법.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인다이렉트 레디언트 쿨링이라고. 아까 다이렉트 쿨링은 복사열에서 뺏김으로써 이 자체가 식어서 그 자체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낮에 흡수하는 개념이라면 이거는 찬 공기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밤하늘에 복사를 뺏기가 되면 원래 대기온도보다도 7도 정도나 더 낮은 온도를 표면 온도를 유지하니까 그걸 통과하면서 공기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스쿨링에서 인다이렉트 어스쿨링에서 땅속을 통과시켜가지고 공기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와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 다음에 이제 evaporate 쿨링에 대해서 사실 순서대로 하면 어트쿨링을 먼저 얘기해야 그지? 나이트 플러시하고 그 다음에 이 레디언트 쿨링하고 어트쿨링을 묶어서 이게 하나의 매스 쿨링의 개념이다라는 이 책에서는 나도 생각이 좀 다르니까 순서가 그래야 evaporate 쿨링이 먼저 나왔는데 evaporate 쿨링도 하드라이한 지역이 이용하지만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evaporate 쿨링하는 방법,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 약간 설계적인 요소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중동 지역에서 전통 건축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저것도 마찬가지로 중동 지역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윈드 스쿱이나 그 윈드 캐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건물들이 따닥따닥 있지만 바람이 직접 들어오기 뭐하니까 위에서 바람을 캐치해가지고 끌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올 때 거기다 물병을 둬서 거기서 물이 증발함으로써 오히려 증발냉각에서 들어오는 공기 온도를 낮추는 이런 효과를 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트에다가도 단지 폰드 같은 것을 만들고 하듯이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공기를 바깥의 온도가 더운 공기니까 공기를 끌어들여서 환기를 하는데 팬으로 그 공기를 끌어들이는데 들어오는 공기에다가 뭘 해줘? 스프레이, 워터 스프레이를 해요. 물을 쭉 분사해주면 그 기화하면서 기화열을 뺏어가니까 공기 온도는 상당히 시원한 공기가 돼갖고 내려온다. 대신 공기는 어떻게 돼? 습해지겠지. 그러니까 습도는 올라가지만 온도는 내려가. 다시 말하면 잠열은 증가하지만 효율은 내려가. 그게 전체 에너지에는 변동이 없어. 엔탈피는 똑같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 베이스 프린시플에서 배울 때 그런 걸 뭐라 그랬어?
총 에너지는 변동이 없는데 증발을 시키게 되면 기화열을 뺏어가면서 현열은 감소하고 센서블 히트는 감소하고 장열, 레이턴트 히트의 양은 늘어난단 말이야. 하지만 총 에너지에는 변동이 없어. 이렇게 변화하는 것, 엔탈피 선상에서 변화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에디아베릭 체인지라고 그러지. 우리말로 하면 반열 변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전에 배운 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기억해야 돼. 바로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는 온도에 의해서 시원한 걸 느끼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기 온도를 낮추는 게 중요한데 여기는 공기가 굉장히 드라이하기 때문에 워터 스프레이를 해주더라도 사실은 그게 습도가 문제가 안 되니까 충분히 공기 온도를 떨어져서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핫드라이한 지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보면 이런 거를 실내에서 쓰면 우리나라 기후에는 안 맞아. 가령 예를 들면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야. 옛날에 내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보고서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누구랑 뭐 만나기로 해가지고 그러면 어디서 만날까? 잠실역에서 만나요. 잠실역 지하 상가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잠실역 그쪽에 보면 아마 지금은 없을 거야. 나 요새 전철 같은 거기 뭐가 있었냐면 지하에 분수대가 있었어.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지하에 분수대가 있는데 그 여름에 가령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그 지하에 분수대가 있을 때 그 지하의 분수대가 뿜어 이렇게 작동하게 되면 소음도 첫째 일단 소음이 굉장히 심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실내 습도를 높여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여름에 찝찝한 날씨에 그로 인해서 엄청 찝찝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내 분수 외국에는 쇼핑몰 같은 데 분수대가 많이 있어요. 기후적인 특성에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야외에서는 오히려 좀 유용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지금도 그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본 지가 아주 오래돼서. 과거에 삼성 플라자 분당에 지금은 AK 플라자라고. 제일 옥상에 가면 사람들 쇼핑하는 사람들 휴게실처럼 이렇게 오픈 공간이 있거든요. 그때 걔네들이 이제 뭘 했냐면 벽에다가 이런 스프레이 하는 것처럼 물을 스프레이해서 뿌려요. 그 벽에다가 물을 스프레이해서 계속 뿌려서 물이 쭉쭉쭉 거기서 흘러내리거든. 그럼 분명히 거기서 비록 습하더라도 그런 거 안 일어나면 그만이고 약간의 습도가 낮아서 증발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유리 표면에서부터 기화열을 뺏어가겠지. 그러면 바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 유리 안쪽에 그렇지 않으면 그 뜨거운 표면 때문에 안쪽에 굉장히 더울 텐데 오히려 기화열을 뺏어가고 유리 표면들을 낮게 유지시켜주면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쾌적하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내에서 우리가 쾌적감을 느끼는데 그 영향은 공기 온도뿐만이 아니라 미니 레디언트 템퍼레처, 평균 복사온도 중요하잖아요. 표면 온도, 기류 그런 것들인데 표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출 수 그런 물을 뿌려주면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런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건 어디냐면 독일의 베를린에 가면 라이스탁이라고 해가지고 베를린의 아주 오래된 전통적 베를린의 국회의사당이에요. 의사당 건물이 있는데 의사당 건물에 도움이 있어. 도움이 있는데 그 도움이 뭐로 만들어졌는가? 유리를 투명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도움을 오스트리아에도 가면 호주에도 아마 의사당 건물의 도움이 투명하게 만들어졌는데 유리로 그 이유는 뭐냐면 의원들의 의회 활동을 온 국민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하겠다는 뜻에서 투명하게 유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유리로 된 도움이 있는데 햇빛이 들이치기 시작하면 그 도움 안에 완전히 찜통이 될 텐데 이게 완전히 그린하우스가 될 텐데 얼마나 힘들겠어. 냉방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냉방과 유발을 그때 생각한 개념이 뭐냐면 독일 베를린의 의사당 건물에서 이것도 내년수 교수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빗물을 받아가지고 빗물 전류에서 모은 다음에 그 빗물을 이용해갖고 그 유리 도움에다가 여러 개 계속 스프레이로 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삼성 화학자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리 표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거기서 기화열을 뺏어감으로써 그렇겠죠.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의사당 건물의 어떤 유리 도움에서의 어떤 실내 냉방에 대한 부하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이런 파스 쿨링 테크닉들의 그런 원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걸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굉장히 근데 어찌든 누가 이 디자인적으로 구현하려고 하겠어요. 하지만 독일의 그 사람 건물에 유리 도움으로 된 참 예쁘고 아름다운 그 건물에 가령 이런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냉각 효과를 낸다고 봤습니다. 그건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매력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건물은 사실 여기 이 책에 등장하는 이 다이그램들은 다 이분이 이제 아마 그렸을 텐데 이 다이그램들이 별로 이렇게 원리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좋지만 별로 시각적으로 매력은 없죠. 왜 그러냐면 이 책을 쓰신 분이 그 로버트 레이너 지금은 나이도 많이 드셔가지고 벌써 은퇴한 지 오래되셨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은 원래는 전공이 뭐냐면 기계공학하신 거예요. 건축가의 교수로 이 분야를 오래 가르쳤지만 원래 미케니컬 엔지니어야. 또 건축가 교수로 오래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원리들을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주얼, 시각적인 형태로 설명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 시각적인 형태로 그림으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끔은 보면 굉장히 좀 이 아키텍트들의 이 감성과는 좀 거리가 있잖아, 그죠? 안 그래? 하지만 원리를 설명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약간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다이그램들이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다이그램인데 그 자체로 이렇게 디자인과 이렇게 연결시키기에는 오히려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드워드 마질리아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스스로가 자기가 아키텍트면서 그런 패시브 원리 훨씬 이 드로잉들이 훨씬 더 좀 좋아하죠. 그걸 감안하고 좀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게 직접 그냥 공기 온도를 이 증발 냉각에 의해서 시키는 거라면 간접적으로 증발 냉각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우리 국내에서는 뭐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그러니까 실내 어떤 습도를 높이지 않으면서 증발 냉각 효과를 보려고 하니까 지붕 애틱 공간에다가 이렇게 구조체를 두고 거기서 물이 증발하게 만들면 기화열을 뺏어감으로써 구조체를 시켜주고 그거에 의해서 실내를 이제 쾌적하게 가열되는 걸 막아주는 이런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일사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그 지붕이 어떤 그 일사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실제 우리 현실에는 뭐 이렇게 적용하기가 하나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는 한때 국내에도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에어컨을 설치할 때 이 에어컨은 뭐냐면 이거는 일종의 힙펌프의 원리를 이용한 압축식 냉동 사이클의 원리가 적용된 기계적인 설비예요. 이건 기계적인 설비. 근데 이런 쿨러를 이제 냉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쿨러를 설비 시스템처럼 만들어가지고 장치를 만들어서 이제 파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벌써 언제냐면 94년도니까 내가 기억도 초창기에 93년도에 한국에 와가지고 초창기인데 94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더웠어요. 그래서 연구실에 앉아있으면 여름방학에 그냥 엉덩이가 아주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땀이 날 정도로. 그래서 와가지고 참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여러 가지 원로석 교수님들은 방학이라고 학교도 안 나오시고 그러죠. 이 젊은 교수님 아주 열심히 뭘 하려고 했는데 더워가지고 도저히 하기 위해서 내가 그때 성림원대학에 있을 때 처음으로 모든 위에 교수님들이 어쩌건 말고 나는 에어컨 간다 그래갖고 처음으로 이제 에어컨을 설치했던 사람이에요. 그해 여름에는 견딜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드라마 중에 보면은 그거 뭐야 무슨 1994, 1988 하는 거 있지. 뭐지? 기억하라? 뭐야? 응답하라 그래. 응답하라 1994. 그거 보면은 드라마에 보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 게 워낙 그때 얼마나 더웠으면 진짜 논바닥에 저수지 바닥에 발라지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그런 거 보면 바닥에 어때 사람들이 돗자리 깔고 전부 밖에 나와서 돗자리 깔고 거기서 자고 막 이랬어. 연희동 이쪽 이 배경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 여름 굉장히 더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에어컨을 설치하고 나니까 이제 내 바로 이제 위에 선배 교수님이 새로 이런 광고를 봤대요. 그러니까 신문에 광고를 보고서는 쿨러가 이제 이거는 가격도 싸고 이건 전기 요금도 적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거를 사갖고 와서는 그거는 실내에다가 그냥 공기청정기처럼 이렇게 갖다 올려놓으면 되는 거야. 이걸 사갖고 와서 자랑하실 거예요. 이게 내가 이해는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내가 좀 의문이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속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이 덥고 습하잖아. 그지? 덥고 습하니까 사실은 이런 이베포레이터 쿨러가 굉장히 한계가 있단 말이야. 증발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증발이 잘 안 일어나면 열을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쿨러가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걸 갖다 누가 이제 수입업자가 해가지고 쫙 그때 더위가 극성을 부리니까 에어컨보다도 설치하기도 편하고 가격도 싸고 전기요금도 적게 나오고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이제 샀는데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없겠죠. 원리가 어떤 거냐 한번 보자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실내에다가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으면 하나는 실내 공기가 warm and dry예요. 실내 공기가 일리 들어가. 그러면 저쪽으로 나가면서부터는 실내 습기 이동은 없으니까 전혀 공기의 건조 상태는 마찬가지인데 온도를 차가운 공기하고 이렇게 서로 열교환기를 통해서 서로 교차하면서 열을 빼앗기게 돼가지고 차가운 공기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 공기를 계속 이 안에서 이 기계에서 순환시키면 cool and dry 에어가 계속 나오니까 이걸 계속 틀어놓으면 실내 공기가 시원해지는 거지. 이 공기가 시원해지는 거지. 그런가 하면 반대는 어떠냐 하면 외기를 끌어다가 외기 덥죠. 덥고 적양 공기인데 끌어다가 여기다가 뭘 하냐면 저 열기관계에서 거기 스프링클러 같이 그런 게 거기서 물을 막 분사시키면 얘가 요거를 풍부할 때 물을 분사시키면 거기서 증발 냉각이 일어나면서 핫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습한 공기가 돼서 빠져나가죠. 얘가 들어갈 때 얘로부터 열을 뺏고 여기서부터 스프레이한 습기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단지 실내 공기를 순환시킬 때에는 그냥 드라이하긴 하지만 온도만 시원해진 공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 쿨러만 가지고도 드라이한 지역에서 가령 애리조나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지붕에 이런 실제로 쿨러가 집에 지붕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작동을 해.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집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 아니면 실내에다가 어디에 설치할 수 있는 걸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쿨링을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게 우리나라 같이 휴미드한 지역에서는 증발이 안 일어나면 공기는 서로 교환이 되지만 충분하게 시원한 공기로 온도가 현열이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효과가 당연히 에너지는 적게 들어가요. 이거는 기껏 해봐야 공기를 순환시키는 또는 물을 스프레이할 수 있는 그런 펌프하고 순환하는 팬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이거는 압축식 냉동 사이클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압축식 컴프레서를 작동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전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분명히 가격도 싸고 이건 장치도 간단하니까 분명히 소비자 이런 거 적게 먹긴 하지만 이제 그런 맹점이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쿨러인데 이런 것들이 애리조나 같이 이런 기후 지역에서는 아주 훌륭하다. 자,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불러먹고 텐데 얼스쿨링하고 그 다음에 또 디휴미디피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수업 시간이 끝나가지고 아마 다음 수업 때문에 다음 마지막 화요일 날 2시간 수업을 통해서 다 마무리해 줄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